왜? 모근의 시대에는 성리학이 이제 막 들어오는 단계였고 그렇게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어요. 세종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 연구가 본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종이 임금님이 된 것은 1418년, 미암 유의춘이 활동하기 200년 전이었거든요. 200여 년 전이죠. 그때 세종이 왕이 되어가지고 확인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뭘 제대로 아는 선비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들 누구나가 다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세종이 확인한 바로는 사서삼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집현제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전문가들을 키워오는 덕분에 그런 덕분에 15세기를 지나고 16세기가 되었을 때에는 훌륭한 학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16세기가 되면은 여러분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퇴계 이황을 비롯해서 정말 성리학에 정통한 학자들이 많아집니다. 유의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의춘의 미암 일기를 읽어보면 퇴계가 자기 집에 놀러 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같은 시대의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학자로서 퇴계 이름은 들어봤어도 아마 미암 이름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암 정도는, 정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암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저 같은 전문가는 당연히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미암 정도 학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오직 주자의 책을 읽으며 큰 기쁨을 맛보네. 이때는 이미 독서의 폭이 완전히 제한돼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제한됐어요? 주자의 책으로 딱 집약이 된 거죠. 이제는 주자의 책을 벗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송덕봉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그의 업적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을 지은 겁니다. 선조 9년, 1576년에 남편의 소망을 이루어줬어요. 남편의 소망이 뭐였냐면, 나도 옹색한 집에 살긴 싫다. 우리 좀 평수 넓은 아파트로 가면 안 될까? 이게 남편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때 아파트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좀 넉넉하게 시골에 넉넉하게 집 지어가지고 책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마음껏 꽂아놓고 거기에 좀 서재도 널찍한 서재, 전망 좋은 서재를 갖춰놓고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 하는 게 남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 꿈을 스스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기에는 경제관념이 너무 부족했죠. 미암 유의춘의 삶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는 청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책을 읽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능력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흉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선비들 사회에서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머리도 며칠을 빗지 않아 가지고서 아주 엉망이었지만 여전히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하는 것이 정말 선비답군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로 호평으로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살림은 누구의 몫이었겠습니까? 아내의 몫이었죠.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그러신가요? 자신의 고향인 담양에 아주 큰 집을 졌어요. 큰 집을 져서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집을 졌어? 그래서 글을 다 썼어요. 남편이 감탄하면서 아내의 성중이 대청이 완성된 것을 보고 사운을 짓다. 이건 이제
그죠? 완성된이 아니라 완성한이네요. 아내가 큰 저택 공사를 마무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남편이 네 편의 시를 연달아서 졌다.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집을 지었길래요?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암 유유춘 종가거든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옛날의 집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대지 위에 지은 것이니까 굉장히 널찍한 대지에다가 아무튼 집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이 지금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말하냐면요. 지금 아내의 유능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인의 솜씨, 즉 송덕봉의 솜씨는 그 옛날 노나라의 이름난 목수 공수반과도 같고 순임금 때 착상이 기발하였던 수와도 같습니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멋들어진 집을 뚝딱 잘 지어냈던지 남편은 이거는 중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명장들이나 당신이나 솜씨가 비슷하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의뢰 과장되기 일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내가 한 것을 이렇게까지 극구 칭찬하는 걸 보면은 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 대상감이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그 시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건 번역한 것이죠. 확 트인 서재, 북쪽의 누대, 자손들도 하라비는 자기 자신이고요. 본받아 열심히 글을 읽으리라. 선친의 유언대로 고향 해남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고 수완 좋은 아내 덕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것도 있죠, 여러분. 본래 고향은 해남입니다. 해남은 바닷가죠. 그런데 고향을 옮긴 겁니다. 어디로? 처갓집 쪽으로. 그런데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듣고 옮긴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해남을 떠나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해남을 떠나서 하여튼 내륙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고향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요. 외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초까지도 외구 침략이 많았죠.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침략해오는 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유춘의 아버지는 이 고향에다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고 살림을 우리가 번듯하게 해도 위험하다. 해남은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너는 능력이 되면은 떠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처가가 있는 담양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 해남에 살았어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세기부터는 외구 침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해남은 사실상 무사했잖아요. 이순신 덕분에. 정유재한테 조금 당하긴 했습니다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한국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서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기와를 보면 한국식 같은데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서양식 건물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석조 건물이니까요. 이게 이제 모현관이라고 해서 미암과 송덕봉의 자손들이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미암이 남긴 유물들이 있죠. 큰 학자니까 그가 남긴 유물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박물관을 지어서 이 건물이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송덕봉이 유능하다고 할 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쩌면 이것이 더 큰 것일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편이 젊은 나이에 북쪽으로 기약 없는 유배를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 남편이 귀향을 가면 아내들이 따라갔습니다. 식구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송덕봉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남편을 돌봐줄 첩을 정해서 남편에게 묶어주었습니다. 그 첩은 남의 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 가운데서 유능한 여성을 골라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자기 폐물을,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서 그 여성을 샀다고 합니다. 사서 남편에게 묶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이 먼 길을 가게 되면 죽을지 살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솜씨 좋고 건강하고 심지가 강한 이 사람을 골랐으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살아, 지금부터. 그리고 약속을 해, 그런 거예요. 뭘 약속하라는 걸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유배가 풀리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배가 풀리면 당신은 이 사람과 헤어져야 돼. 당신은 내게로 돌아와야 돼. 이 사람을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내 대신 당신을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지 당신이 나를 버리라고 하는 뜻은 아니야.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보냈어요.